온코피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오늘 먼저 저를 본 웨비나에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포스트 타그리소 치료의 재정의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협력을 통한 새로운 약물 발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션은 총 3개의 챕터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회사 소개, 플랫폼 기술 소개,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창업을 해서 저희는 차세대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희귀 난치 질환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저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19년, 2021년, 2022년에 저희의 프로그레스에 따라서 각각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 올해 2024년에 올 상반기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에 진입을 하고자 시리즈 B 투자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꿈을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표적 지향적 집중형 절편 라이브러리, 일명 토포믹스라고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토포믹스라고 하는 토포믹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약물을 발굴을 할 때 프라그먼트 베이스드 드럭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으로서 약물을 개발하는 가장 어, 그 최근에 혁신적인 그런 어, 신약 개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러한 신약 개발 툴을 개발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픈 AI, 챗 GPT를 결합을 하여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그러한 어,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은 현재 저희가 카이네이지에 최적화된 절편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최고 역량의 의학과학자가 주도하는 분자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약물 개발 가능성이 높고 합성이 용이하며 특히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개발을 함으로써 내부 자체의 합성 역량을 보유하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은 오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과 오비 엑스퍼타이즈라고 하는 각각 빅데이터 기반의 적합한 분자 조각 구조의 제안을 애주어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그리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 자동 수집과 번역 분석을 오픈 AI 챗 GPT를 통해서 이룸으로써 저희가 멀티 타겟 카이네지 이니트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의 향후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적 지향적 집중형 절편 라이브러리 토포믹스를 구성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 외부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허를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자연어 처리로 가능할 수 있는 처리를 자동화로 저희가 어, 변환을 하고 이것을 저희가 적재나 전처리를 특히 PDF나 이미지, 워드나 그런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OCR을 통해서 저희가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챗 GPT하고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정확한 요약, 분류, 유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이 화합물, 데이터 자체가 정말 저희가 쓸 수 있는 가능한 데이터인지 다시 한번 오퍼레이션과 특히 파인 튜닝 검토 영역에서 조금 더 향상된 그리고 양질의 정보를 저희가 따로 뽑아냅니다. 이러한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러닝과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그런 논문에 대한 내용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러닝하고 또 저희가 스스로 학습하게끔 도와줍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 PDB에서 잘 알려져 있는 단백질 구조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데이터를 얻었던 여러 가지들을 화합물 스캐폴드를 저희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챗GPT가 추천하는 다양한 분자 조각들을 활성 사이트 지도에 따라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어서 약물 도출 시간 감축과 합성품질의 강화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비소세포 폐암에는 처음 저희가 이 폐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암의 약 30% 정도가 폐암이 보통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30%가 폐암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다발할 수 있는 그런 암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폐암에는 다시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비소세포 폐암과 또는 소세포 폐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소세포 폐암은 그 암 중에서도 80%에서 90%, 논문에 따라서는 한 70%에서 80% 정도 따로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폐암의 유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다시 세 가지로 서남, 편평세포암, 대세포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남, 즉 아데노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폐암, 즉 아데노카시노마 같은 거에 관해 이제 환자의 확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라민제 또는 옹코진 드라이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EGFR, 즉 표피성장인자 수용체라고 하는 에피소리얼 그로스 팩터 리셉터라고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 전체 기소세포 폐암 아데노카시노마의 한 10에서 30% 이상 정도 사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크, 로스1, 허투와 같은 돌연 변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최근에는 케이라스라고 하는 그런 타겟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 폐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부분의 암, 즉 이 비소세포 폐암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암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왜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지 모르는 언노운 이런 상태로 해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폐암을 완벽하게 정복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 치료제의 기본적인 언메 니드를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내성 환자를 위한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표가 되겠고, 특히 그 중에서 엄선된 다중표적 치료제, 즉 셀렉티브 멀티 타겟 이니비터를 개발하는 것이 모든 제약회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일관된 그런 소망이 되겠습니다. 약을 개발하는 단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시겠지만 디지즈, 그러니까 그 질병에 대한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약물이 이러한 디지즈에 질병에 가장 맞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약으로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독성이라든지 약효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멀고 먼 길인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판매 이후로부터 또 추적을 하는 임상 4상까지 굉장히 긴 개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평균 12년에서 15년 정도의 아주 긴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약물의 개발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굉장히 인내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약들 중에서 기소세포 폐암 치료제, 특히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FDA나 또는 미국의 FDA에 승인된 약물로서 다양한 이제 순서대로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GFR 비소세포암 치료 프로세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전 화학요법의 실패나 또는 EGFR
활성 변이의 대상자가 나타날 경우 1차 치료제인 엘로티닙과 아파티닙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들의 비율은 전체 폐암 환자의 7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는 L858R 그리고 19대이라고 하는 엑손 19번이 딜리션 되어 있는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처방 후 내성 약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EGFR의 T790M이라고 하는 변이가 새롭게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발생 비율은 약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T790M의 변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굉장히 유명한 약물이죠. 오스모티닙이라고 하는 이 약물이 3세대의 약물로서 치료 약물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어, 유한양의 레이저티닙 또한 이 T790M 변이에 관련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물들, 즉 3세대 약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1차 치료제로 쓰였던 L858R 그리고 19대 환자들까지도 전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의 위치는 2차 치료제지만 현재 1차 치료제까지 앞단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약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 역시 처방 후 약 6개월에서 14개월 정도 후에는 또 다른 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성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C 변이, 여기서는 C797S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이 오스모티닙이나 레이저티닙의 내성 기전에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실제로 리얼 데이터에서 이 그 변이의 이제 그 빈도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C797S 변이뿐만 아니라 ALK, ALK라고 하는 변이도 역시 환자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이 오스모티닙과 레이저티닙을 1차 치료제로 또는 3세대 약물로 사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4세대 약물 또는 3차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유전자 변이 타겟들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선택적인 셀렉티브한 멀티 타겟 카이네즈 이니비터라는 것을 개발을 해야 3차 치료제 또는 4세대 약물로서 적합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온코빅스에서는 OBX-01011로 2차 처방 후 내성에 대한 3차 치료제 또는 4세대 약물로서 제가 이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올해 임상 1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EGFR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현재 각각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대만에서도 많은 병원에서 이 약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뚜렷한 그런 게임 체인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EGFR의 약물에 대한 조건을 현재까지 구현된 임상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타그리소 처방 후에 내성암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변이 EGFR에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히 C797S와 굉장히 희귀한 뮤테이션 되어 있는 EGFR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해야 되며, 특히 CNS 투과성과 CNS 투과를 이후에 그 활성이 잘 보여야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타겟이 아닌 오프 타겟 이펙트로 ALK 또는 FGFR1과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타겟과 오프 타겟, 즉 멀티 타겟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물들이 4세대 약물로서의 EGFR 저해제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T790M 변이가 반드시 잡혀야 하고, 그리고 희귀한 비소세포 폐암에 반드시 활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밀리들 중에서 cMET, FGFR1, IGFR1R, HER2에 대해서도 활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트라크레니얼 액티비티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개발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약물들을 결국은 멀티 타겟팅 이니비터로 개발을 해야 4세대, 즉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물로서 개발을 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물들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암세포가 가진 유전자 구성이 굉장히 불균형성 때문에 바로 이 약물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이 공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암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암세포가 굉장히 균질하게 그 어떤 세포 조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 변이가 다 포함된 그러한 변이들이 이 암세포 속에 존재한다. 즉 이들 자체는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이 암세포의 일부를 죽인다 하더라도 살아남은 다른 조직들이 다시 이렇게 크게 번창을 하면서 사실은 암세포가 저희가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그리고 정복하기 힘든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도 지금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도 여전히 암세포에 작은 암세포들은 남아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번창을 하게 되죠. 암세포의 바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저희가 어, 이 항암제를 개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암세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성 기전을 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노멀셀에서 어떠한 암세포의 특이한 어떤 어, 그 유전자 변이 암세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점차적으로 튜머의 퍼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가장 적합한 약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약물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지만 새로운 튜머 퍼플레이션이 또 다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또 그 유전자 변이에 잘 되는 약을 개발을 하면 그 변이가 된 암세포 숫자는 줄어들지만 또 새로운 그런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싸움들이 우리 인류와 암세포의 끊임없는 서로의 주고받는 그런 싸움이 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암세포의 내성 기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모탈리티를 사용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최근에 저희가 스몰 몰리큘, 저희 온코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몰리큘을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모달리티, 즉 새로운 약물을 형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각광받고 있는 모달리티 중에 하나가 몰레큘라 글루 또는 프로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E3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이런 라이게이즈와 그다음에 타겟 프로틴의 가장 적당한 라이간드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유비퀴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타겟 프로테인의 여러 가지 이제 유비퀴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유비퀴티네이션 되어 있는 타겟 프로테인을 프로테아좀이 접근을 해서 프로테인을 전부 다 데그라데이션, 즉 분해를 해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부분과 타겟 프로테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파란색
도형, 몰레큘러 글루와 또 워헤드 링커 라이간드라고 불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프로치는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ADC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ADC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 하나의 링커를 붙여서 거기에 사이토톡식 페이로드, 여기서는 이제 페이로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약물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 형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그 안티젠에 잘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즉 선택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성이 좋은, 즉 타겟 프로테인에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게 바인딩하고, 그리고 여기에 능동수송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이 AD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사이토톡식한 페이로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튜블린이나 또는 DNA 같은 것들을 혼란시켜서 결국은 그 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몰레큘러 글루나 프로텍 같은 경우는 타겟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ADC는 타겟된 그 프로테인 자체를 세포 자체죠. 세포 자체를 사멸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가 약간 다른 기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료제의 새로운 모달리티로 이러한 개념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온코빅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몰 몰레큘을 개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스몰 몰레큘 드럭을 그렇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쓰느냐.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엔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엔티바디 같은 경우는 셀 서피스, 즉 셀의 세포의 각각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제 어떤 이니비션을 한다던가 또는 인식하는 그런 부분으로 함으로써 어, 그 세포의 외벽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차지하고 또 인지를 하면서 그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와 같은 스몰 몰레큘 같은 스몰 몰레큘의 타겟은 그 세포 내에 존재하는 인트라셀룰러 액티브 사이트가 타겟이 됩니다. 즉 다른 타겟과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암세포의 사멸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가 서로 컴비네이션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생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텍이나 몰레큘러 글루 또 ADC와 같은 것들이 사실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약물 개발의 어프로치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는 앞에서 프로텍이나 또는 ADC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사용하게 되는 워헤드나 또는 페이로드의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러한 접근법에 의해서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백본들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저희 온코빅스가 왜 스몰 몰레큘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온코빅스는 경기도 용인에 본사와 중앙용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 개발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긴 시간 저희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대표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스몰 몰레큘이나 여러 가지 ADC, 이런 부분에서 항암제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이나 여러 유럽들 관련돼서도 많은 항암제에 대한 신약 개발, 그리고 차세대 혁신 신약 개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저희에 대한 이제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추적보다는 먼저 저희 그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차세대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동향이나 트렌드의 부분에서 지금 현재 너무나 잘 진행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금 잘 만드시고 계시는지 온코빅스의 김성은 대표님 모시고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일단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부분 이번 타이틀에 맞게끔 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단한 미세 환경에 대한 추적,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추적에 대한 그런 예시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실제로 벌초대로 연결해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양 미세환경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인비트로적이나 인비보종 그리고 신약 개발에 연구하신 분들이 현재 인비보까지 충분히 연결시켜서 임상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벤시투 클리닉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 관련된 예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돼서 이번 웨비나의 타이틀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인비버 어플리케이션, 리얼타임 이미징 오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체인지스 인 라이빙 애니멀스라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벌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살아있는 동물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체 현미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생체 현미경에 대한 기술은 이 왼쪽에서 보시는 엑스레이, 패트, MRI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스페시픽하고 마크로한 이미징이기 때문에 약간 생체 내 영상화 이미징이라서 마이크로한 이미징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스케일 단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생체 내부 형상을 마이크로한 이미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체현미경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생체 현미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자 스킨 폴드 챔버랑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 그리고 뭐 앱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로 해서 전체적인 한 세 가지 부분을 윈도우로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도자 스킨 폴드 챔버와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 앱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흔히들 PKPD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생체 내 영상화 추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조자 스킨 폴드 챔버를 활용해서 쓰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캔서셀 대한 디스트리뷰션, 안티캐서 드롭 PKPD, 그리고 에피캐신 노다 스킨폴 챔버 마우스 모델이라고 해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로 현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마우스 사진처럼 종양 미세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혈관의 주변에 이제 종양을 이제 이노큘레이션을 시켜놓고 이 이노큘레이션 시킨 부분에서의 이제 면역세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들어오게 대해서 이동하는 부분의 경로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 추적하는 결과적으로 A시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도자 스킨폴드 챔버를 제노그래프트 모델을 만들고 도자 스킨폴드 챔버를 이용해서 MDMB 231 셀라인이라는 유황암 세포들을 가지고 나노파티클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했을 때, 이 MDMB 231 셀은 이제 그린색으로 이제 시그널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러드 베스를 통해서 이제 나노 파티클이 움직이기 때문에 블러드 베스를 저희가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블러드 베슬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블러드 베슬이 이제 암세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된 부분을 저희가 나노 파티클을 인터러비너스 IV 인젝션에서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이 블러드 베슬을 통해서 나노 파티클이 이동하게 되고 이 나노 파티클이 이동한 후에 암세포 부분으로까지 이제 퍼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2시간, 6시간, 24시간 이런 부분으로 측정하는 부분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을 했고요. 그랬을 때 2시간보다는 6시간, 6시간보다는 24시간째에 나노 파티클이 많이 움직이는 거를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 외적에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튜머 인필트레이트 림포사이트 결국에는 T셀하고 B셀 면역세포들이나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에서의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똑같이 도자스킨 폴드 챔버를 활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도자스킨 폴드 챔버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을 때 T셀하고 B셀이나 여러 가지 림프구에 대한 림포사이트의 부분이 얼마큼이 활성화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진행하는데요.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 1, 데이 3, 데이 8, 데이 11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실시간 타임 포인트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41 세포를 사용했고 41 암세포가 T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제 T셀이 41 암세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까지 지금 현재 실제 어떤 변화를 보이려고 보이는지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별로 이런 T셀에 대한 변화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런 T셀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셀 트래피킹이 될 수 있고 T셀이 얼만큼에 몰려들릴 수 있는지를 제가 실시간적으로 측정을 하여 왼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화 시켰던 부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에 대한 당연히 암세포의 반응이나 여러 암세포를 기준으로 T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런 반응이 달라진 거를 그대로 동영상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안에 인사이드에서는 이제 T셀이 암세포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좀 더 안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보일 수 있고요. 아웃사이드는 이제 암세포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이제 T셀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에 관련된 부분 역시 정성적인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으로 컨펌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MJMB 231 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렇게 포티온 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셀들이 있는데 이러한 셀들에 대한 부분이 앞에는 포티온 세포였으면 불구하고 MJMB 231 셀도 과연 암세포가 다른데 과연 T셀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보일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뭐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MDA-MB 231 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T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 T1의 T셀이 데이 1하고 데이 3, 데이 8, 데이 11에 데이 11에 대한 부분까지 봤을 때 일단은 3일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일차, 11일차에는 T셀이 약간 스태틱한 이미지, 약간 정지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포티온에 있는 암세포보다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에 대해서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암세포에 T셀이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T셀이나 B셀 그리고 이민세포에 대한 작용에 대한 타임 포인트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은 MDA-MB231 셀과 그러면은 MCF7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한 포티원이 있는데 그랬을 때 또 안쪽에 있는 모습이 암세포 종류에 따라 또 다른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변화는 앞서 이제 김성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양은 한 가지에 대한 균질한 모양이 아니라 그 균질한 모양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띠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균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암세포를 기반으로 타겟으로 하는 T셀이나 B셀도 어, 반응하는 기전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종양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브레인 튜머나 여러 튜머 사이드 모델, 그다음에 뭐 간암세포주나 이제 브레스트 캔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다양한 설치류 그리고 다양한 설치류에서의 암세포 모델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머리에서부터 몸에 있는 설치류 몸의 끝까지까지 꼬리는 아니지만 꼬리 앞에 있는 그런 프로스테이트까지도 이제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현재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버추얼 데모룸을 연결해서 아이빈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인 윤재현 대리님께서 실제 장비와 마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종양 미세환경 환경에서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자 하고요. 이를 끝으로 이제 웨비나에 대한 정식 순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현 대리님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IBM CM3 컴포 펄 및 튜포 통정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본체는 다른 장비와 비교해서 매우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컴포털 및 투포톤 네, 레이저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미징 룸에는 유연한 이미징 옵션을 위해서 5개의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 터렛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테이지에는 이제 렉탈 프로브, 플레이트 히터, 글래스 히터 등의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존재합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이것은 체온 유지 시스템으로 렉탈 프로브와 플레이트 히터로부터의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어 마우스의 안정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운팅룸을 보시면 이제 이 마우스의 이제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그 미리 수술이 끝마쳐져서 도사의 스킨폴드 챔버가 이렇게 달아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캔슬셀도 이제 주입되어 있는 마우스가 이렇게 그 도사의 스킨폴드 챔버 어, 이렇게 마운팅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미징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스테이지를 이미징 룸으로 밀어 넣고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컴퓨터 화면을 이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화면 공유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실험의 스팀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캔서 셀에서의 이제 다양한 다이나믹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서요. 마우스는 이제 발브시 마우스를 이용하고요. 한 1시간 전에 미리 이런 인디버 레이블링 키트를 주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러드 베스를 CD31으로 이제 염색하였고요. 캔서셀은 이제 원래 EGFT를 발현하는 캔서셀을 주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포중물을 이제 라이식스G를 이용해서 염색을 하였고요. 덴드리틱 셀을 CB11B 황치를 이용해서 염색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25배 렌즈를 이용해서 컴포처 모드로 G스택 모자이크 영상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쪽이 이제 IBM 엔진 화면입니다. IBM 엔진에서는 이제 그, 그 이미지를 어파이어 할 수 있는 저희 소프트웨어인데요. IBM 엔진을 보면 유저 프렌드리한 인터페이스가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주 화면에서 이제 바퀴와 GST, RST, 사이5 채널에 대한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쪽에 라이브 화면, 그리고 이렇게 모션 컴pen세이션이나 이렇게 에버리징 프레임을 했을 때 그렇게 고정된 화면이 보이는 머지 화면, 그리고 캡처되면 캡처된 영상이 보이는 캡처 화면 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비보 이미징을 위해서 여기에 레이저 값과 디텍터 값은 미리 조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스캐너와 셔터를 오늘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징이 스타트가 가능을 한데요. 그러고 나서 이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가장 적합한 평면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캔서 셀이고요. 요 위에 캔서 셀 주변으로 모여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시그널들이 각각 포슈모드와 덴데틱 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IBM 엔진은 이쪽 이미징 모드,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이미징 조합을 제공합니다. 깊은 깊이까지 이제 G스택을 내려가면서 이제 이미지를 캡처해주는 G스택, 그다음에 보다 넓은 영역의 이미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자이크 기능, 또한 여러 지점을 캡처할 수 있게 해주는 멀티 포지션 기능, 그리고 시간 간격을 지정을 해두고 특정 시간 간격으로 이미지를 캡처해주는 타임랩스 및 옆에 보시면 라이브 비디오 녹화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하나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G스택과 모자이크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모자이크와 G스택 항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자이크에서는 이렇게 스타트하고 싶은 스타트 포지션과
이렇게 스타트하고 싶은 스타트 포지션을 로드해 주시고, 또 끝내고 싶은 파이널 포지션을 로드해 주신 후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렇게 몇 바이 몇으로 찍을 것인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2x2로 한번 사진을 어파이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스택을 보시면 가장 위의 평면과 가장 아래 평면을 지정하여 깊은 곳까지 이미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쪽에 캡처 버튼 눌러주시면 이미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징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 오전에 미리 찍어둔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이미지가 영상화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서도 초록색이 이제 캔서셀, 빨간색은 블러드베이스, 그리고 파란색과 하얀색이 각각 이제 덴드리틱셀이랑 뉴트로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서셀이 있는 곳에서 주변에 이제 덴드리틱셀이랑 뉴트로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G 프로젝션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은 이렇게 원래 한 평면이고 이렇게 4개의 평면을 이어 붙여서 큰 화면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3D 이미징을 프로세싱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3D로 이제 보는 사진을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올소공을 뷰로 해서 위에서 본 것과 각각 옆에서 본 사진을 본 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프로젝션 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IBM 스튜디오라는 2D, 3D 및 4D 분석 소프트웨어를 4D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이제 이동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IBM 엔진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포스트 프로세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오늘 시간 관계상 전부는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메인 펑션들을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처리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쪽에 add를 누르면 파일을 지정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이렇게 미리 파일이 불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화면에서는 이렇게 그 채널을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채널의 색깔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널의 인텐시티나 브라이트니스 등도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2D 라벨 툴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일바 등도 여기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D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드에서는 이렇게 불러온 그 데이터를 이렇게 3D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이런 이제 툴을 이용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이렇게 채널의 인텐시티를 바꾸거나 또는 채널을 뜨거나 키거나 색깔을 바꾸실 수 있고요. 또한 이 밑에 비디오 클립 리스트 이쪽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전과 같은 영상들을 만들어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버추얼 데모를 통해서 IBM CM3 모델을 사용해서 생체 내에서 캔서셀 이미징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버추얼 데모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